손주는 아직 기저귀를 차는 시기였고 밤에도 두세 번은 깼습니다. 낮잠도 짧게 자고 울음을 많이 탔어요. 처음엔 분유도 잘 안 받아서 우유 온도 맞추는 것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하루는 밤새 열이 올라 119 부를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요. 병원 데리고 가느라 하루 종일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탔고요. 그래도 손주 웃는 얼굴 하나면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데리러 올 때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할 때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주가 지나도 손주는 계속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라더니 복직 후 적응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요 하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저녁 7시가 넘어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오늘 회사 회식이 잡혀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이는 잘 있죠?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는 손주를 안고 재우고 저도 소파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새벽 2시에 아들이 데리러 왔지요. 전 그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달, 3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 품에선 잘 자고 제가 밥을 먹이면 더 잘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매일 아침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제게 따뜻한 커피 하나라도 손에 쥐어줬는데 요즘엔 현관 앞에 아이만 조심스럽게 놓고 급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웃는 얼굴도 줄어들고 반찬이라도 해주면 저희는 입맛에 안 맞아서요라며 손도 안 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이따가 내가 좀 들러볼까? 손주도 보고 반찬도 좀 챙겨주고.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집이 요즘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저희가 시간 맞춰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들이댄 건가? 괜히 불편했나? 싶어 속으로 100번은 자책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너무 서운했습니다. 필요할 땐 부탁하고 이제는 내 존재가 짐처럼 여겨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오영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영자입니다. 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꺼내놓고 말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요즘엔 제 이름 석자를 꺼내 말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은 다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환갑을 넘긴 지 몇 해가 지났고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지도 꽤 됐습니다. 결혼하고는 경상도 산골에서부터 서울 변두리까지 안 가본 동네가 없을 정도로 이사도 많이 다녔고 아들 하나 낳아 사람 만들겠다고 뼈 빠지게 살았지요. 제 아들 진우는 어려서부터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고 학교도 얌전히 잘 다녔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어렵사리 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만난 아가씨랑 결혼하더니 어느새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민경이라고 했고 성격은 활달하니 말도 잘하고 처음 봤을 땐 참 싹싹하다고 생각했지요. 저한테도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말도 잘 걸고 명절 때마다 어깨에 핫팩도 붙여주고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제 기쁨이었고 저도 그에 맞춰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아생전 살던 집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저는 조용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서 반찬을 만들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저녁엔 드라마 한 편 보고 자는 그 일장이 제법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지나고 있던 무렵이었지요.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나? 그게 민경이 복직 얘기가 나와서요. 회사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순간 저는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건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제가 맡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싫은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나도 이제 진짜 할머니구나 싶어 괜히 기분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맡아달라고 하더니 일주일을 맡아달라 하더군요. 회사 일이 예정보다 빠듯하게 돌아간다고 하면서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아니면 맡길 데가 없어서요. 저희 돈도 많지 않고 어린이집은 아직 어렵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애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데 그래, 이게 가족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지 싶더군요. 손주는 아직 기저귀를 차는 시기였고 밤에도 두세 번은 깼습니다. 낮잠도 짧게 자고 울음을 많이 탔어요. 처맨 분유도 잘 안 받아서 우유 온도 맞추는 것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하루는 밤새 열이 올라 119 부를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요. 병원 데리고 가느라 하루 종일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탔고요. 그래도 손주 웃는 얼굴 하나면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데리러 올 때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할 때면 저는 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주가 지나도 손주는 계속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라더니 복직 후 적응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요 하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저녁 7시가 넘어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오늘 회사 회식이 잡혀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이는 잘 있죠?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는 손주를 안고 재우고 저도 소파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새벽 2시에 아들이 데리러 왔지요. 전 그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달, 3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 품에선 잘 자고 제가 밥을 먹이면 더 잘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매일 아침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제게 따뜻한 커피 하나라도 손에 쥐어줬는데 요즘엔 현관 앞에 아이만 조심스럽게 놓고 급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웃는 얼굴도 줄어들고 반찬이라도 해주면 아, 저희는 입맛에 안 맞아서요라며 손도 안 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이따가 내가 좀 들러볼까? 손주도 보고 반찬도 좀 챙겨주고.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집이 요즘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저희가 시간 맞춰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들이댄 건가? 괜히 불편했나? 싶어 속으로 100번은 자책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너무 서운했습니다. 필요할 땐 부탁하고 이제는 내 존재가 짐처럼 여겨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단지 오해일 거라고 며느리도 바쁘고 피곤하니 잠깐 예민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 저는 손주를 안고 노란 카페 뒤를 기어다니고
밤이면 조용히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을 재웠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에 다시 내일도 잘 해보자며 제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했던 날들이 결국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줄은요. 손주를 맡은 지 어느덧 넉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3번은 울던 아이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긴 했지만 시계가 6시를 넘기기 전에 눈이 떠졌지요. 이젠 제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분유도 미리 준비해두고 열탕 소독할 냄비는 약불로 슬슬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없이 며느리는 7시 반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휴대폰을 귀에 낀 채로 아이를 안긴 채 저를 쓱 한번 보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말더군요. 어머니, 오늘 제가 오전 회의가 좀 일찍 잡혀서요. 아침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네네, 부장님. 지금 도착했어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한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딸아 인사도 눈빛도 다 사라졌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애 키우면서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휘저었습니다. 그날 오전 손주는 분유를 잘 안 먹으려 했고 기저귀도 하루에 5번은 갈아야 했습니다. 새로 산 분유는 냄새가 별로인지 입에 댔다가 토해버리기 일쑤였고요. 저는 세탁통 앞에서 토사물을 빨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만 몇 번 해도 뒷목이 뻐근하게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는 기분이었지만 손주 웃는 얼굴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시계는 8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는 잘 자고 있다. 혹시 회식이라도 있니? 조금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민경이 회사 팀장님 생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갔어. 아이는 괜찮지?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간 회식인데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알아서 보겠지 하는 뉘앙스가 분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저는 손주를 재운 뒤 조용히 제 방에 누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당연해서가 된 게 아닐까? 그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예 집 앞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차를 몰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내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출근 전에 데려다 줄게. 민경이는 회의가 있어서 회사 먼저 갔어. 그 말도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민경이는 매번 무슨 회의가 그리 많은지 아이를 안기면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반찬을 싸줘도 저희는 그냥 시켜 먹는 게 편해요라고 웃지도 않고 말했지요. 어느 날은 제가 된장찌개랑 애호박볶음을 만들어 건네자 며느리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서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괜히 기죽은 채 빈 반찬통을 들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 후로는 반찬을 싸줄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서 문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 애 오늘은 좀 오래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둘 다 야근이에요. 그 문자에 저는 괜찮아라고 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야근이란 말이 참 편리하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위한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던 돈은 점점 빠듯해졌고 제 통장엔 생활비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저 손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보며 잘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심해서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약 기운 때문에 눈이 감길 정도였지만 며느리에게 미리 말을 못해뒀던 탓에 아이를 맡기로 했지요. 아이를 데려오며 내가 감기 기운이 좀 있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스크 꼭 끼시고요. 애는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감기가 걸렸고 손주는 맞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마스크나 끼고 애는 보라는 말. 그게 진짜 가족이라면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지요. 그날 밤 저는 벽 쪽을 보고 누워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싶어서 제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져서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는 이 관계의 균열이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은 말로만, 현실은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 제가 아무리 희생해도 돌아오는 건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조차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상황을 똑바로 마주보고 제가 살아온 삶을 헛되이 흘려보낼 순 없다고 말이지요. 손주를 돌본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맡아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됐지만 어느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받아 키우는 일이 제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상하는 것도 느껴졌고 늘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벽 6시만 되면 눈이 먼저 떠졌고 기저귀 가는 것도 젖병 소독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서 잘 자고 웃으며 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손 하나에도 저는 온갖 사랑을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아이는 저만 보면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낮잠 자는 시간 즈음엔 꼭 보챘고 아무리 안아도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지요. 어느 날은 너무 울다가 토악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제 컨디션도 좋지 않아 그 상황이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엔 손주를 겨우겨우 재우고 턱을 괴고 앉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아들 부부가 집으로 왔고 아이를 본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얘 또 울었어요? 집에서는 진짜 천사처럼 자는데요. 그 말투는 의심과 짜증이 뒤섞인 묘한 뉘앙스였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보채더라. 잠을 안 자려고 하길래 계속 안고 있었지. 아마 좀 피곤했나 봐. 그 말에 며느리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툭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집에서는 낮잠도 잘 자고 혼자서도 잘 노는데 이상하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은 분명 저희 집이 불편하다는 뜻이겠지요. 손주 장난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 안 켜져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만큼은 뭐든 제 탓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낮잠 안 재우셨어요? 그 말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주의 울음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제 돌봄 방식의 문제라는 듯이 느껴졌지요. 참고 있다가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낮잠 안 재우겠니? 몇 번이고 안으면서 재웠지. 오늘은 애가 계속 뒤척이더라고. 아무래도 좀 아픈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애가 좀 이상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그냥 넘기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고 먹이고 울면 안아주고 심지어 열이 날까봐 체온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살고 있었는데 나를 의심하는 그 말투는 정말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주를 맡길 때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분유는 이걸로만 타주세요. 지난번엔 애가 설사했어요. 배 안 두껍게 입혀주세요. 땀띠가 나더라고요.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 써주세요. 지난번 건 잘 맞질 않네요. 혹시 오늘 밖에 데리고 나가셨나요? 저희는 아직 바깥바람 쐬게 안 했는데 그 말들은 부탁이 아닌 지시였습니다. 점점 며느리는 저를 육아 도우미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토하면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불안했고 땀이 나면 옷을 잘못 입혔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갑자기 열이 올라 병원에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보고 대기 중인 시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어머니, 병원 가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 주셨어야죠. 제가 다 알아보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애가 열이 38도 넘어가길래 급하게. 요즘 병원도 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저희 애는 지정 소아과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참 아프게 꽂혔습니다. 아무 데나 데려갔다고?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버스 3번 갈아타며 급히 병원에 간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옷을 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를 엄마가 아니라 보모로 보는구나.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컨트롤하려는 걸까? 며느리는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최소한 존중이나 신뢰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뻣뻣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애는 집에서는 잘 자요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너무도 작아졌습니다. 잘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일기장 한쪽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돌봄이 누군가에겐 불편함과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그 진심마저 부정당하는 기분,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 그 글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직은 그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저는 점점 며느리와의 거리에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이제는 더는 가깝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아침부터 손에 쥔 장바구니가 괜히 무겁게 느껴졌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오는 날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도 자라나고 있으니
엄마 아빠가 맞는 게 맞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헛헛했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봐왔던 손주가 어느 순간부터 내 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도 뜸했고 어머니 감사해요 하던 말도 이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장에서 참 좋은 딸기를 보았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게 꼭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 들고 그냥 잠깐 들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예고 없이 가면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라도 반가운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으면 웃음이 날 테니까요.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하고 벨을 누르고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제야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며느리 얼굴은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 말투의 순간 내가 잘못 온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딸기가 너무 예뻐서 우리 손주 주려고 샀어. 잠깐 들러봤지 뭐. 며느리는 문을 더 열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문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애가 자고 있어서요. 저도 지금 씻지도 못해서 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딸기만 줄게. 나중에 같이 먹어. 손을 내밀었지만 며느리는 딸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꼭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저희 요즘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예고 없이 오지 마라. 그 속뜻이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면서 무언가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딸기를 현관 앞 신발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응, 그래.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왔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돌아서는데 며느리는 끝내 현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나는 텅 빈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그제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몇 분을 멈춰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디딜 때마다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그날 저녁 아들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 나중에 집에 놀러와 했던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의 사진이 단체 가족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가족끼리 사진관에 다녀온 듯 했습니다. 멀끔한 옷을 입고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옆에 앉아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가운데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찾아가지 않겠다. 그들이 원할 때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을 거울처럼 떠올려 보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딸기 한 봉지를 손에 들고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듯 서 있는 내 모습, 가족이란 이름 아래 이렇게까지 허락을 구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은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대충 챙겨 먹었고 텔레비전은 켜놓고만 있었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꼴 보게 안 했겠지. 그 말이 목을대까지 올라오다가 참았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점점 누군가에게 작아지는 걸 받아들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너무 작아져 버린 듯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표현도 못하고 그저 필요한 사람일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버린 내 살.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겠지요. 손주가 어느새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100일을 지낼 때만 해도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봐주고 사진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게 아쉬워 혼자서라도 기념사진을 찍어줘야겠다며 며느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잔치는 성대하게 할 거니까 어머니 너무 준비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며느리도 마음 놓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싶었고 속으로는 내가 돌잔치 날 누구보다 밝게 웃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며칠 뒤 단체 채팅방에 돌잔치 초대장이 올라왔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하는 돌잔치. 사진이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손주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초대장은 문자로만 왔을 뿐 따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말은 했지만 왠지 나에겐 정중히 안내한 느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알린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반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이 들어갈까봐 손발도 깔끔히 다듬었고 옷가게에 가서 내 나이답게 단정한 옷도 하나 샀습니다. 속으로는 이날만큼은 내가 이 아이의 할머니라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하고 다짐했지요. 돌잔치 날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뷔페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리셉션 데스크에는 양가 가족 이름으로 나뉜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이라고 적힌 칸에서 제 이름은 맨 아래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고 옆에는 1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1인이지? 정신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메인 테이블 근처가 아닌 뒤편 구석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눈이 마주쳤으니 인사를 건넬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제 쪽을 한번 보고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눈은 아이를 찾기 바빴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이의 돌잔치에 참석해 주신 양가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아이가 처음 웃는 모습, 기어다니는 모습, 처음 걸음마를 떼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제가 찍어준 장면이었고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이거 잘 찍어주세요 하던 말도 분명 기억납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는 단 한 번도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 장난감을 건네는 아빠, 생일 모자를 씌우는 외할머니, 그리고 화면 아래 자막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뺨에 뜨거운 무언가가
스르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얼른 식탁 위에 놓인 냅킨을 집어 얼굴을 가렸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누가 보면 그저 눈물이 많은 할머니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아이가 아플까봐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리며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데우던 그 시간들이 마치 없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했던 옷, 미장원에서 고른 머리 스타일, 마음속 다짐들 모두 허공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들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참 야속했습니다. 엄마, 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어요가 아니라 엄마, 왜 앞자리에 모시지 못했는지 미안해요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애기 웃는 얼굴 보니까 내가 더 고맙더라.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스스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번 괜찮다고 해야 할까? 왜 내 감정은 늘 뒷전일까?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이 지경이 된 거지? 돌잔치는 가족의 축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나를 제외한 사람들의 행복한 무대였습니다. 나는 그저 무대 밖에서 박수치는 관객 중 한 명이었을 뿐. 이제는 더 이상 내 감정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걸 이날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희도 좀 자리를 잡아야 해서요라며 제게 아이를 맡기던 일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부모 품에서 자라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맡기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 지금 갑니다라는 며느리의 문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토했을 때, 이유식 메뉴를 바꿔야 할 때, 며느리는 제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묻고 부탁을 했었지요. 하지만 돌잔치 이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요즘 손주는 잘 지내니? 이유식은 잘 먹고 있지?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늘 짧고 건조했습니다. 잘 지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그 말 끝에 붙었던 이모티콘 하나 없는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갑자기 허해지더군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뛰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전화를 받고 분유를 데워주던 사람, 감기 기운에 애가 앓을 때 병원까지 안고 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며느리의 연락이 끊긴 건 그래도 그렇다 쳐도 아들의 태도는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진우는 예전엔 적어도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 드셨어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돌잔치 이후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득문득 보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바빠서요라거나 운전 중이라 이따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연락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그들의 일상에서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에 견딜 수 없어 문자라도 보내면 며느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가 어린이집 적응 중이라 예민해서요. 굳이 데리고 나가시거나 하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당분간 보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은 나 없으면 애도 못 돌본다 하더니 이제는 보지도 말라고?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서운하고 아프던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눈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에서 내가 사라져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고 아들은 기계적인 대답으로만 나를 대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확신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를 한번 보고 싶다고 집 근처라도 산책하면서 얼굴만 보면 안 되냐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망설임 하나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너무 정신없고요. 아이도 낮잠 자는 시간이나 먹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굳이 지금 어머니가 찾아오시면 저희도 애도 다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알겠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 그 아이의 첫 뒤집기를 봤습니다. 첫걸음을 잡아준 것도 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젖병을 받아먹은 손주의 얼굴, 자면서 내 품에 안겨 코 골던 그 숨결, 모든 걸 내 기억 속에 새기며 살아왔는데 이젠 나조차도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아이를 돌봤던 것이었습니다. 내 진심은 아이에게 닿았지만 그 진심을 이용한 건 그들이었단 걸. 그들이 필요할 땐 살갑게 굴었고 필요하지 않을 땐 멀리했다는 걸. 하루는 동네 마트 앞에서 며느리와 손주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일부러 가지 않던 시간에 잠깐 두부 하나 사러 나간 참이었는데 마트 입구에서 손주가 작은 카트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내 눈에 바로 들어왔고 반사적으로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기억나? 하지만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굳히며 아이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인사하지 말고 얼른 따라와. 바빠. 아이도 내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며느리를 따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엔 두부 하나, 마음엔 절망 하나가 들어앉은 채로 마트 앞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밀려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뇌리를 스친 말이 있었습니다. 육아가 끝났더니 관계도 끝이야. 정확히 내 현실을 말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뒤져 메모지를 꺼내고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마음 주지 않기로 했다. 이젠 그 아이가 아니라 나를 돌봐야 할 시간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날은 아침부터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밤새 잠이 설쳤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던 혈압 때문인지 아침밥을 하려다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했고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다 싶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동네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급히 달려와 저를 병원까지 태워다 주셨고 저는 종합병원 내과 외래 대기실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대기실, 왁자지껄한 소리들 속에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경 씨, 여긴 조금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아이는 저희가 볼게요. 오늘 상담만 잘 받고 오시면 돼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민경? 그 목소리와 말투는 분명 며느리가 평소에 쓰던 말투와 같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접수 창구 너머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손엔 손주가 들고 있던 인형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엔 작은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친정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손주는 편안하게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여긴 늦게 와도 된다고? 아이를 친정에서 본다고? 며칠 전 내가 손주를 보자고 했을 때는 애가 예민해서 혼란 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나와 친정엄마 손에 맡긴 채 자신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을 정도로 멍해졌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자고 했을 때는 예민해서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이 순간엔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분명한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경계하고 멀리하면서도 친정 쪽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던 시점에도 친정 어머니와 병원을 오가는 게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걸 직접 목격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살았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오바했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니까. 내가 늙어서 그렇지. 그렇게 혼자 넘기고, 혼자 사과하고, 혼자 체념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단지 나만 바보처럼 감내해온 착각이었다는 걸 그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곧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고 손주는 친정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진료는커녕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으려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내가 불편한 존재였다는 걸. 애를 맡길 땐 살살 굴더니 이제는 나를 피하고 내 존재마저 지우려 한다는 걸.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초췌하고 눈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아들 부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워진 사람 하나만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다이어리 한 장을 찢었습니다. 이젠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내 자리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살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며 나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에 들였습니다. 그동안은 속상함이었고 억울함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를 조용히 지워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제 더는 저들의 필요에만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며칠을 꼬박 알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손주를 함께 본 이후로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서진 채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했고 밥도 약도 드라마도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있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건 뭘까? 눈만 감으면 손주가 떠오르고 예전 며느리의 살갑던 말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못 맡겨요. 어머니처럼 정성껏 봐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 따뜻한 말이 진심인 줄 알고 나는 나를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필요하니까 살갑게 굴고 필요 없어지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걸 깨달은 지금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왔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그들에게서 어떤 인정도 어떤 감사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맡겨야 해서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한참을 웃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감정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부모일까?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라.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앞으로 아이 맡기겠다는 연락은 하지 말아라. 그 문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껐습니다. 어떤 답장이 오든 어떤 반응이 오든 그날만큼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거실로 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처음 기어다니던 사진, 이유식 먹고 얼굴에 묻히던 사진, 겨울에 모자를 씌우고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천천히 꺼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를 적고 그날의 기억을 메모지에 짧게 써붙였습니다. 이날 처음 웃었다. 울다 지쳐 내 품에 안겨 잠들던 날. 한밤중에 열이 나서 병원까지 갔던 날. 그 순간순간들은 나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다시 살아볼 힘도 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내 모든 마음도 희생도 집착도 그들이 나를 지운 만큼 나도 그들을 내 마음에서 천천히 지우기로 사진들을 정리한 뒤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겉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날들. 그걸 장롱 깊숙한 곳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6통, 메시지가 3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민경이도 놀랐어요. 다시 얘기해요. 그 메시지들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읽지도 않고 감정도 씻지 않고 그리고 다이어리 한 장에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참는 사람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나는 오늘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나는 오늘 그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를 지키기로 했다.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중간에 깨어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이불은 따뜻했고 무언가 정리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 제게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미뤄두었던 일들,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하나씩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그림을 배우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보기로. 더 이상 아들에게 애 맡길 수 있냐는 전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처음엔 당황하고 섭섭해하고 불만도 표하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만 가족인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는 나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이제 나는 참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걷고 커피포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 소리, 머그잔에 퍼지는 원두향, 텅 빈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모든 게 아주 평범하고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감과 붓, 크레파스와 연필. 오래전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 만져보는 재료들이었고 신기하게도 손에 익어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잘하셨어요 라는 말을 선생님에게 듣고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었습니다. 곧장 두 번째 벨이 울렸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 지나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는 말에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앞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병원에 갔을 것이고 정말 나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더 일찍 연락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민경이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내려가야 한대요. 근데 저도 이번 주에 본사에서 교육 일정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다시 애를 봐달라는 거니? 아들은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한데 딱 사흘만. 어머니밖에 없어서요.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어서요. 그래, 이 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안 돼요. 정말 믿을 분은 어머니뿐이에요 라는 말. 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가?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한다고 말했을 거다. 기억 안 나니? 그 말에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그건 그땐 상황이 달랐잖아요. 지금은.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뭐? 그땐 너희가 필요해서 지금도 필요하니까? 그럼 필요 없을 땐 왜 연락도 안 했니? 내가 몇 번이나 문자했는지 애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희 태도가 더 힘들었어. 애는 잘 자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우냐고 하던 며느리. 문 앞에서 딸기 들고 서 있던 날 내 말 끊고 문 닫아버린 거. 돌잔치에서 내 이름 한 번 안 불렀던 거. 그 말이 나오고 나니 가슴 깊은 데서 묵직하게 박혀있던 분노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는 안 된다더니 친정에는 잘도 맡기더라. 나 그날 병원에서 다 봤다. 그땐 나보고 애가 예민하다며 보지 말라 하지 않았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걸 아시는 줄은. 나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걸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동안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나를 쓸모 있을 때만 꺼내 쓰는 사람으로 봤다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아들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미안해요. 진짜로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한 번이 몇 번째니?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관계, 난 이제 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다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잔 속에 담긴 따뜻한 커피가 묘하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게요. 죄송해요. 정말 많이.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한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저는 자연스레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도 아침 일찍 누가 올까 마음 졸일 일도 없습니다. 창문을 여니 초여름 바람이 살갗을 간지렸습니다. 새소리가 귓가에 스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이 단순한 질문이 이토록 가슴을 뛰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애는 몇 시에 올까? 언제 데리러 올까에 갇혀 살던 제가 이제는 아무도 아닌 나를 위한 하루를 스스로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나이 든 얼굴, 눈가주름, 엷어진 눈썹. 거울 속에 나는 분명 늙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처음으로 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잘 버텼어. 오래전 사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한결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귀걸이를 꺼내 귀에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대접해주고 싶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고 얇은 가방에 스케치북과 물감, 연필을 챙겨 넣었습니다. 아무 무게도 들지 않았고 어깨도 가볍기만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전엔 아들과 손주가 올까봐 외출도 자제하고 그 집 근처는 피해 다니던 제가 오늘은 일부러 그 근처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눈물이 핑 돌지도 않았고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떠올리는 일이 내 하루를 흔들 수 없다는 걸 나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같은 반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 선생님, 지난번 그 상그림 정말 예뻤어요. 이번엔 민들레도 한번 그려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민들레. 흙을 뚫고 올라와 바람 따라 날아가는 작은 꽃. 왠지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점심은 근처 순댓국집에 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도 혼자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울 수 있다는 게 왠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식당 주인도 저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혼자 오셨네요. 지난번에도 조용히 드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국물 진하게 해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족 아닌 이가 건넨 작은 배려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아들과 손주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아팠습니다. 그들이 나를 밀어냈을 때 그 냉대에 가슴이 무너졌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모습에 분노했고 내가 만든 반찬을 거절하던 며느리의 말투에 상처받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먼지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에 내가 이렇게 나를 찾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작은 수첩을 꺼내어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커피는 진했고 내가 나를 잃지 않은 하루였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마지막 줄을 적고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할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오영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